자, 근대사 개혁이 파트 강의 시작할 건데, 이쪽부터는 이제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경고할 점, 연도도 다 같이 외워 주실 것. 연도 안 외우면 나중에 후회할 일 생겨요. 연도 문제가 한 30%? 많이 나오면 3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내신 평가에서 연도랑 같이 외워주세요. 자, 강화도 조약부터 이렇게 쭉 들어갈 건데, 강화도 조약 전에 우리 대원구 탄핵 사건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1873년에 이제 1863년에 이제 대원군이 자기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만들었죠. 그 사람을 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63년부터 73년까지 10년 동안 자식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도맡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흥성대원군 섭정시기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 흥성대원군 섭정시기가 73년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까닭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자 했었던 외가 가문이 안동 김씨 가문 때문이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 바로 명성황후 때문이었죠. 자, 명성황후를 제가 흔히 뭐 명성황후라고 할 수도 있고 민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자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 자, 아무튼 이 대원군은 며느리를 간택을 할 때 조금 이제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철종 때 안동 김씨 가문을 중심으로 한 왕실의 외가 가문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한 정치, 즉 세도 정치에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던 게 이 대원군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둘째 아들 이명복이를 63년에 왕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따야 될 국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제 딸은 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 즉 이 자신의 며느리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 얼굴은 이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며느리를 간택하는 데 있어서 그 며느리의 가문의 위세가 약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이제 며느리를 찾고 있었는데 없죠. 그런 며느리가. 자, 근데 이제 대원군의 본처 부인이 영흥 민씨 가문의 민씨 부인인데 이 민씨 부인이 대원군한테 추천을 한 겁니다. 자기 집안 영흥 민가 가문 사람인데 민치록의 딸로서 7살의 나이에 고아가 됐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여의고. 그러면 그 외가 가문의 힘은 약하겠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한 민자영이라고 하는 여식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민자영을 불러서 막 이제 주요 경제에 관련해서 어려운 것들 물어보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막 어려운 것들을 질문하는데 이 민자영이 워낙에 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1864년 자신의 둘째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즉위시킨과 동시에 며느리로서 이 민자영이라고 하는 여식을 간택하게 됩니다. 당시 민자영은 고종보다 2살 연상이었어요. 2살 누나였죠. 아무튼 이 민자영이가 시집 왔을 땐 불만은 없었다. 이유가 뭐냐면 시집 오니까 자신의 남편의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 잼민이 나이야. 초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생이 통치를 해.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린 남편을 대신해서 대신 섭정 정치를 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민자영이도. 그로부터 이제 딱 10년 지난 시점인 1873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원군, 즉 자신의 시아버지가 남편을 대신해서 아직까지도 정치를 도맡아서 하는 것 자체가 명성황후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10년 지났으니까 22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원군의 급진적인 경복군 중건 사업에 대한 폐해로 백성들과 양반들의 민심 역시 대원군에게 뭔가 등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당시 명성황후는 대원군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호조 참판직책을 역임하고 있었던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을 불러가지고 너가 대원군에 대한 탄핵 상소문을 써라 총대매입금 시킨 거죠. 그래서 최익현은 73년에 흥성대원군에 대한 탄핵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 뭐 대충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만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여러 정책들은 저하께서 직접 정치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으로라도 친족의 권한, 즉 대원군의 힘을 낮추시고 저하께서 직접 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고 싶으니까 잘됐다 싶어서 아빠한테 보여준 거죠. 아빠 꺼지라 돼요. 근데 이 아버지 대원군이 이제 있을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자식이 너무 이제 커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최익현의 탄핵 상소문 때문에 흥성대원군 섭정 시기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끝이 나게 됐고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왕인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메타인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요. 이게 장점이다 단점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마누라보다 자기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마누라였던 즉 영민가의 민자영한테 대부분의 실권과 통치 권력을 전부 다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자영 혹독한 궁궐 생활 안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도 안 보고 영민가 사람들, 자기의 친족 가문들을 중앙 요직에 꿰차게끔 해서 영민가를 중심으로 73년 이후로 제2의 세도 정치가 이렇게 해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고종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던 거는 뭐 민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원군은 뭐 세국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대외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 같은 것들이 이때 들어올 틈이 없었죠. 그런데 고종 뭐 6살 때부터 영어 공부할 만큼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대원군 섭정 시기에 입김도 못 내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입김을 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70년대 이후로 메인 주류 세력이 되는 통상계화파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일단 이 통상계화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연행사라고? 병자호란 이후로 원래 우리 조선은 명을 사대했는데 사대 대상의 국가가 바뀌었죠. 청나라 황제로. 그래서 청나라 황제에게 매년 조공 목적으로 가는 사절을 연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행사 일원들이 청나라 수도 연경에 가서 일찍이 청나라 수도에 들어온 발전된 서양의 문화 같은 것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거라면 조선의 발전함을 위해서 이런 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해서 통상계화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행사의 일원으로서 서양의 문화를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북학론자들이 19세기에 통상계화파로 발전했다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연경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연행사 일원으로 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돼. 해국도지하고 영환지략인데 해국도지는 청나라학자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으로서 서양의 우수한 문물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환지략이라고 해서 영국을 영길리라 그래요. 그래서 영길리 즉 영국 제국에 대해서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게 영환지략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딱 보고 나서 야,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우리도 빨리 받아들이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통상계화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이 통상계화파의 핵심적인 인물 딱 3명만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시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에 70살이 넘은 늙은 나이로 우의정 직책을 역임하고 있었던 박 교수가 있었고요. 청나라의 통역관으로서 13번 왔다 갔다 한 오경석이 있겠고 청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목격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홍기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표적인 인물 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일본 안에서도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는데 뭐 일단은 잘 공부했으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지.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한 막부 체제가 무너집니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리고 세키 가하라 전투라고 해서 아니 그거 몰라도 돼. 아무튼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사 정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사 정권을 뭐라 그럽니까? 1603년에 만들어진 에도 막부 정권이다라고 통칭을 하죠. 막부라고 하는 거는 무사 정권을 뜻해요. 그러니까 도쿄에 에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중심 도시라 에도 막부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일본 정권인 에도 막부에 어떤 서양 이항선 하나가 접근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일본을 개항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페리제도계의 군함들이었던 거죠. 자,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대륙 위치 대충 아시죠? 자,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배를 띄웁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그럼 태평양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일본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동아시아 시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리제독이 1853년부터 54년 약 2년 동안 에도하고 요코하마 인근 연안에서 계속 한포 사격을 합니다. 문 열어 이쪽 발이더라 막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에도 막부는 나는 미국하고 싸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너무 군사력 차이를 크게 느낀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도 쟤네들하고 싸울 바에야 쟤네들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하에 두 개 개항 조약을 체결해주게 되는데 앞쪽에 뭐 나와 있어요. 밀 화친 조약, 그 다음에 밀수호 통상 조약. 그래서 뭐 시모다, 하코다테, 니가타, 가나가, 효고, 나가사키 뭐 이렇게 해서 6개 항구에 열려지게 되는데 그건 굳이 몰라도 돼요. 자, 아무튼간에 에도 막부가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항장을 중심으로 미국에 제일 좋은 상품들이 팔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일본의 구산품 시장 어떻게 돼? 작살나는 거야. 그래서 에도 막부의 경제가 작살나게 되자 우리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일본 역사 볼 때요. 이 무사들이 있단 말이야. 이 무사들하고 반비례 권력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천황이라고 하는 애야. 천황. 일왕이라고 뭐 불편하시면 일왕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일왕이 맞죠? 우리 입장에서. 아무튼 간에 뭐 천황하고 무사는 반대 그 관계예요. 권력 구도상. 자,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무사가 힘이 있다, 천황은 힘이 없다.
천황이 힘이 있다, 무사는 졸라리 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 막부 정권이었잖아. 지금 현재 있는 게. 자, 그러면 막부는 무사 정권이라 그랬죠. 무사들의 힘이 세다. 그럼 이때 당시 에도 막부 정권 때 천황의 힘은 있다 없다? 없다. 뭐 정치적 개입 일절 불가능했습니다. 뭐 막권 체제라고 해가지고. 자, 아무튼 천황을 따르는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하급 무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에도 막부 정권이 개항하고 나서 일본 경제 작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황을 보필하고 있었던 귀족하고 하급무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거 굳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들어. 근데 이런 배경 지식 필요해. 거르지 말고 개념. 자, 어찌 됐든 간에 뭐 이제 그걸 조낭량이 군사 쿠데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1859년부터 67년까지 있었던. 자, 아무튼 이 조낭량의 쿠데타 사건은 뭐냐면 멍청한 사무라이 새끼들이 몇백 년 동안 일본 열도를 다스리고 나서야 다스려서 일본 경제가 작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대 시대부터 일본 땅은 천황이 다스렸다라는 거죠. 귀족과 함께. 그래서 이전처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근대 정부를 수립하자 천황을 따르는 세력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1867년을 기점으로 에도 막부 정권은 무너지게 됐고 새로운 정권 당시 천황 이름이 메이지라 메이지 정부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메이지 정부가 짜잔 등장했답니다. 그럼 메이지 정부는 일본에서 생긴 신정부죠. 이웃나라에 뭐 잘 지내보자고 떡 돌려야겠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게 서계문서를 보냅니다. 이거를 서계문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계문서는 왕끼리 주고받는 공식적인 외교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조선 측에 외교문서를 보낼 때 천황, 황제, 뭐 황실 이런 표현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거야. 왜? 메이지 천황은 신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황실은 우리 천황 폐하께서는 뭐 이런 표현 쓴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런 무례한 에도 막부 신정부하고는 국교를 연결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국교를 단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친하게 지내라고 손 벌렸는데 오히려 그 손을 딱 쳐버리고 자기 면상에다 쌍꺼풀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메이지 천황은 너무 마상을 입었어요. 기분 엄청 상한 거지. 그리고 이제 메이지 천황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굴욕을 당한 거니 메이지 천황을 따르는 뭐 귀족들하고 일본 관료들이 웃기기 난리가 난 거예요. 메이지 천황을 무시한 저 무례한 한반도를 정벌하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등장한 이론이 정한론입니다.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이론. 그래서 군사적 침략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근대 문화를 시찰하고 온 젊은 정치인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렇게 알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반도를 정벌하자, 조지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일본 관료들을 워워시키기 시작하죠. 요즘에는 그런 게 트렌드가 아니래요. 서양 국가는 동아시아의 어떤 국가를 식민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군사적 침략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항구를 열게끔 해서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빚을 만든 다음 그 빚을 못 갚는다는 명목으로 주권과 이권을 앗아가는 식으로 식민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일절 군사적 희생 없이 일절 경제적 희생 없이 한반도를 병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의 이런 주장에 입각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경제적 침략부터 하기 위해 개항 어떻게 시키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얘네들이 개항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페리제도 와갖고 군포 사격하니까 열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조선도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에 이러한 이제 인과관계적인 요소로 강화도 조약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1875년 운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운요의 함정은 이노우의 함정이었는데요. 이노우의 함정의 계략은 이러합니다. 뭐 이제 애가 어디로 왔냐면 이 군함이 강화도 초지진으로 왔어. 자, 선생님이 이제 역사 뭐 공부할 때 뭐뭐 진으로 끝나는 지역 나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변경 지역을 지키는 군사기지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강화도 초지 진이네. 그럼 강화도 연안을 지키는 뭐야? 군사기지야. 아무튼간에 이 초지진에 여러 병사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겠죠. 대포를 넣고. 그리고 이제 이노우의 함정은 이제 운요 함선을 이끌고 근처에 와서 나대는 거죠. 우르르르르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선 병사 하나가 왜 나대 하면서 포를 먼저 쏠 거 아니야. 선제 사격해가지고 일본 병사 몇 명이 다쳤다. 이에 맞다는 배상 조약으로 개항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노우의 함정은 운요를 가까이 댑니다. 초지진 앞으로. 자, 그리고 준비된 포트 두 개를 선원들하고 나눠서 초지진 앞바다로 접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 하나가 갑자기 일본 애들이 이제 면상을 들이대니까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지 마, 오면 쏜다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한 거죠. 근데 애는 이제 이쪽에서 선제 사격하는 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난 너의 면상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 하면서 더 접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위협했던 병사 하나가 포격을 빵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협 포격이기 때문에 이노우에 함장이 직접 맞지는 않았고요. 이노우에 함장이 타고 있는 보트 바로 옆에 빵 하면서 터져요. 빵.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했던 이제 이노우에 함장이 이제 보트에 있는 선원들과 함께 운용에 돌아가가지고 준비된 서양식 화포 갖다가 일제 포격을 가져갖고 그날 초지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날 오후 3시에는 또 영종진이라고 하는 군사지기를 습격해서 여기에 있는 민가를 방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인하는 등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일본 땅에 돌아간 게 운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명성황후하고 고종에게 서신 하나가 날라오죠. 이제 뭐 이노우의 함장이 물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합법적으로 물하고 식량을 기르기 위해서 초지진 연안에 접근했던 것뿐인데 조선 병사 하나가 선제 사격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땅한 배상 조약을 체결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저리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시아버지 몰아내고 권력 차지한 지 3년도 안 됐어. 근데 갑자기 일본 애들이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당시에 우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던 통상기아파 씨나 박 교수가 고종과 민비를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로부터 뭐 한국을 열어서 서양의 문화 받아들이려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으로부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나쁜 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과 민비가 동의하에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 해서 체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뭐 직접적인 배경 운요 사건인데 초딩도 아니고 이거 갖다가 문제를 내진 않겠지. 그럼 뭐가 나오냐? 강화도 조약의 본조약 내용과 부속 조약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그건 뭐 추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연무당에서 2월 11일 날 체결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고 조선 대표로 나온 사람은 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당시 나이가 상당했던 나이 드신 할아버지 관료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 대표로는 젊은 구로다 기요타카가 나와가지고요. 협상을 했다. 그냥 딴 건 몰라도 너네들이 이제 사료 읽을 때 신원하고 구로다 뭐 이런 이름 나오면은 강화도 조약 사료구나 이렇게만 파악하세요. 자, 2월 11일 날 일단은 본조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일단 본조약 내용 4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 강화도 조약 모르면은 개화기 전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무조건 강화도 조약을 공부하고 들어올 것. 제발 설명 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문제도 풀지 말고요. 공부도 끝내지 마. 자, 일단 본조약 1관 내용 얘기할게요.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이 말은 일본 측이 꼭 명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였던 적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왜 그러면 항상 명나라, 청나라의 신하국가,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뭐 일본 애들 불쌍해. 지금 조선 놈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자주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네. 얘네들 불쌍하니까 국제법상 자주 독립국가로 바꿔주자. 뭐 요런 뜻깊은 의도?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애당초에 일본 애들도 이런 계산은 되지 않았을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강점하기 위해서 침략을 할 때 제일 지랄거린 나라가 딱 봐도 어떤 나라야? 청나라 황제가 제일 지랄하겠지. 왜 우리 자식 괴롭히? 왜 우리 신하 괴롭히? 하면서 지랄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을 자주 독립국가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어떤 나라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지? 청나라 황제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의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4관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개항시켜 줄 것. 그걸 이반인즉슨 총 몇 개의 항구 열은다는 소리야? 3개. 그래서 이거 연도 외우자 이제. 신난다 이제 연도. 그냥 개념 외울 때 연도랑 같이 외워. 따로 외우지 말고. 자, 부산항 개항년도 76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산항이 개항되게 되는데 원산항은 80년에 개항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항 이렇게 개항되게 되는데 인천항은 83년에 개항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개항장마다 개항 목적이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라고. 군산항도 있고 목포항도 있고 여수항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세 항을 이제 골랐을까 일본 애들이. 이유는 일단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하고 제일 가깝죠. 설마 부산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제일 가깝잖아 일본 열도랑.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뭐 양고기라든지 물자 같은 것들을 유통시키기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일본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경제적 침략이 메인 목적이다. 원산은 어딨냐? 지금 뭐 북한 땅인데요. 강원도 북부에 원산항이 있습니다. 일본 애들은 애당초에 조선을 먹는 거에서 얘네들의 야욕이 끝날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조선 먹고 만주, 시베리아, 레스키를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본 놈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빠르게 군수물자를 유통할 수 있는 군산 목적의 항구 도시가 있어야겠네. 그지?
그래서 원산항은 군사적 목적으로 개항을 시킨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항 얘기할게요. 여기는 이제 어디랑 제일 가까워? 한양이랑 제일 가깝네. 그럼 여기 이제 외교관 애들 계속 여기다 보내놓고 정치적으로 지랄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이렇게 각각 개항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갖다가 연도 문제 어떻게 나오냐? 뭐 대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인천항에서 무역하는 일본상이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요때 강화도 조약 때 인천항 개항하기로 약속만 한 거지 실제 개항 연도는 83년이니까요. 직후면 76년이잖아. 볼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도 문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제 7권 얘기할게요. 해안 침략권. 일본 애들이 참 말은 잘해. 양국 상인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선 연안은 너무 위험한 요소가 많대. 수초도 많고 암풀도 많고. 아, 뭐야? 암초하고 수풀도 많고. 말고였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조선에 그 양국 상인의 편리한 무역 활동을 위해서 조선의 바다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래. 일본 애들이 생각해보면 임진년에 바닷가에 대한 악몽이 있지. 이순신 때문에 그냥 바닷가 관련된 침략 노선 미리 확보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 10과는 치외법권이 되겠습니다. 치외법권. 그냥 여기 개항장에서 일본 애들이 장사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본 애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다스리치 바깥의 법법 일본법으로 조진다. 일본 죄인을. 그리고 이거 별명이 영사재판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개항장에서 잘못한 일본인 죄인을 일본 영사관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배울 때 공사관, 영사관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교관이 또 뭐 하는지 모르죠. 외교관은 뭐냐면 각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 말 그대로 외교관인데? 아무튼 각 나라의 입장 대변하기 위한 관청이야. 거기 이제 외국인들이 근무하겠지. 자, 아무튼간 그 뭐 여기 개항장 내에서 일본 애들이 잘못을 해. 그럼 한양으로 압송이 되는 거야. 일본 영사관이 있는. 그리고 거기는 일본 영사가 일본법으로 재판해서 영사재판권이야. 같은 말이죠. 치해법권하고 그죠? 하나 찍고 넘어갈게. 강화도 조약이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국제법상 맺은 근대적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럼 근대적 조약은 뭐냐? 만국공법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마틴이 번역한 미국인 법학자 그 국제법 저서가 있는데 그게 만국공법이야. 거기에 입각해서 조약을 체결하면은 무조건 근대적 조약이야. 그러면 이 근대적 조약의 특징이 뭐냐면 각 국가의 상하관계 따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대등한 국가래.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주 독립국가로 새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조약인 이유 두 개를 고르시오. 자, 강화도 조약이 본조약 요 네 개 중에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이유가 딱 두 개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시간 안 줄 거예요. 7번하고 10번이에요. 자, 아무튼간에 이제 7번하고 10번이고 해안 침략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영해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주권 침해고 그다음에 치해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거나 사법권에 대한 침해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면서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여나 혹시 모르니까 사법권이 뭔지는 알지, 친구들아? 중3 때 배웠어. 뭐 모르면 그냥 법 집행하는 게 사법이에요. 자, 부속조약 얘기할게.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맨 마지막 내용에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양국 상인의 편리한 무역 활동을 위해 양국은 추후 부속조약을 체결할 것. 그래서 6월달에 부속조약 두 개가 체결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속조약 이름입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에요.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자, 일단 이 조일수 조규 부록은 무슨 의미냐면 조일수 조규는 강화도 조약을 뜻하는 거야. 우리가 책 사면은 조그마한 책이 딸려오죠. 그걸 부록책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의 부록 약속 이런 뜻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우, 선생님 곧 죽어요. 자, 할게. 첫 번째 내용은 일본 외교관이 조선 팔도 내지를 마음대로 누비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권을 줄 것. 그럼 이거 왜 달라는 걸까? 일본 외교관 우리나라 땅 관광하고 싶어서 미쳤니? 관광이 아니라 얘네들이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팔도 돌아다니면서 뭘 캐려고 하는 거야? 정보, 소문 그런 거 빼돌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거류지 무역이에요. 거류지 무역. 우리는 항상 사회나 역사할 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머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마시고 생각을 해야 잘 받아들여져요. 자, 봐봐.
개항을 이렇게 세군데 했단 말이야. 부산 원산 인천. 부산항이 일단 일찍 열었으니까 부산항 예시로 들자. 그럼 여기 부산에 일본 본토 상인들이 들어와갖고 마음대로 누비면서 해외 내 물건 팔아야지 하면서 팔고 다니면 부산 계양장 안에 국산품 시장 어떻게 돼? 완전 작살나는 거 아니겠니? 그지? 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계양장 지역에 있는 국산품 시장을 수호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무역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놓은 거야. 이 범위를 뭐라 그러냐면 간행리정이라고 얘기해. 뭐라고? 간행리정. 뭐라고? 간행리정. 이 간행리정이 대략 몇 리냐면은 10리로 구성돼 있어요. 10리가 이제 사방 동서남북 4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냥 대충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세요. 자, 아무튼간에 부산항 들어와서 마음대로 부산 전체 지역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본토 상인들은 조선 정부가 정해놓은 간행정, 즉 거류지 안에서만 거류하고 무역하고 똥 싸고 먹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사고를 뻗쳐나가야 돼요. 이제 근대사부터. 간행리정에 얘네들은 심리밖에 안 되네. 그러면 얘네들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항까지 뭐 타고 왔겠어? 일본 애들이. 생각해봐. 잠깐만 화면 좀 이쪽으로. 뭐 타고 왔겠어? 당연히 배 타고 왔겠지. 또 졸라 하면서 왔을 거냐. 배멀미 졸라 하면서. 근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얘네들이 무역할 수 있는 범위는 딱 몇 리밖에 없어? 10리밖에 없어. 그럼 자기들의 물건이 조선 팔도 전체 시장에 팔리기를 원치 않을까? 일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양장 지역에 있는 누구하고 결탁하냐면은 자, 그 보찜 메고 돌아다니면서 전국 시장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유통상이 있어. 보부상이라고. 이 보부상하고 결탁을 하는 거야. 보부상 얘들아, 우리가 물건 갖고 왔는데 이 일본 물건 좀 대신 팔아줘. 영국산 면제품이야. 이거 좀 팔아줘. 수수료 많이 챙겨줄게. 이렇게 해서 보부상 애들이 일본 상인과 결탁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얘네들이 무역하기 위해서 각 계양장 왔는데 여기에 얘네들 집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야 돼? 숙박업소, 호텔. 옛날에는 호텔을 객주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게 객주의 객자가 손님 객자예요. 그래서 계양장 내 객주 시설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문에 룰루랄라 한 거는 이 보부상하고 객주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로 전국에 있는 객주라고 하면 틀린 선지죠. 계양장 내 객주라고 해야 옳은 선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아니 이거 강의 촬영 중에 좀 외람된 말이지만 자꾸 유튜브 구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누가 쳐다보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강의를 계속 올려놔야 되는 그런 실정.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되게 공포스러워요. 자, 아무튼간 계양장 지역 들어올 때마다 일본 애들이 조선 돈으로 환전하고 들어오면 귀찮잖아. 그래서 계양장 안에서만큼은 일본 화폐를 사용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 이렇게 해서 계양장 내에서 일본 화폐가 보이기 시작한 게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일본 상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계양장 지역에서 조선 상인들이 일본 돈 안 받습니다, 거의. 자, 아니 그건 쓰잘데기 없는 즉 쏘리.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부속 조약을 또 체결을 해요. 자, 내용 세 개야. 일단 첫 번째 무항세, 무항세. 일본 애들이 배 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국 정박할 때 주차 요금 같은 거 내야겠죠. 한국 이용료로. 한국 이용료 안 내시겠대. 무항세, 주차 요금 안 내. 그다음에 무관세. 관세가 뭐죠? 타국의 시장을 빌린 대가로 상품의 몇 퍼센트 가격을 세금으로 떼주는 걸 관세라 그러죠. 안 떼주시겠대요. 그건 생각해. 자,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 시장에 세금도 없이 팔리면 싸게 팔려, 비싸게 팔려? 당연히 세금 안 붙으니까 싸게 팔리지. 그러면은 국산품하고 거의 외국 상품이 가격이 엇비슷하겠네. 그럼 사람들은 질 좋은 외국 상품 사 아니면은 질 떨어지는 국산품 사? 당연히 외국 상품 사겠지. 샤넬 가방 살래? 곰돌이 푸 국내산 가방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샤넬로 가잖아요, 다들. 자, 아무튼 간에 이로 인해서 계양장 지역에 국산품 시장이 작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종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일본의 주식이 뭐예요? 쌀이죠. 이거 이제 또 주식 누구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면 토요타 이즈라라는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은 국어를 어떻게 할까? 나는 진짜 심히 걱정이 돼. 아무튼간에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일본은 주식이 쌀인데, 일본 주식 물어보니까 어떤 애는 뭐 스시요, 어떤 애는 뭐 생선이요. 이 새끼들이 곰이냐? 맨날 생선만 처먹게 쌀이겠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쌀인데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땅에 뭐가 많아? 염분이 많아서 쌀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부족한 쌀을 어디서 공급해 오겠다? 조선 땅에서 공급해 오겠다. 그럼 이거는 그냥 뺏어가는 거 아니 뺏어가는 건 아니고 일본 정부가 매년 수량을 제시해. 뭐 예를 들어서 나 5천만 가만이 필요해 이러면 무조건 그거 수량에 맞게끔 조선은 갖다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판다라고 하는 거는 내 딸내미, 내 부모 먹일 쌀은 남겨놓고 팔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팔아야 되는 거야, 국제법상. 그럼 생각해. 자,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은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다 어디로 반출돼? 일본 시장으로 반출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쌀값은 올라가 내려가? 폭등하겠네.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쌀값이 폭등하게 됐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 살기 좋아져, 힘들어져? 힘들어져. 강화도 조약은 양반들이나 좋았죠. 왜? 서양의 신식 문화들이 들어오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건 돈 있고 여유 있는 양반님들. 백성들은 힘들기만 했다. 단 농민과 상인들이 다 피해를 봤지만 이익을 보는 두 상인 집단은 보부상하고 객축이 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적 조약의 특징 알려줄게. 아이고, 자, 양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뭐 황제나 내각 총리가 뭐 서명을 해야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그 서명을 받기 위해서 양국은 뭘 교환해야 되게? 사절단을 교환해야 돼.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의거 이때 어떤 사절이 가게 되냐면 1차 수신사라고 하는 사절이 가게 돼요. 76년에. 그러니까 직후에 바로 간 거죠. 누가 가냐면 이제 김기수가 가. 김기수. 그래서 이제 고종이 궁금한 거야. 풍문에 따르자면 일본이 엄청 근대 국가를 발전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수가 말 그대로 강화도 조약의 그 비준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차피 일본 도쿄에 가게 됐어. 그래서 김기수한테 비밀 지령을 하다란 거죠. 기수야, 너가 일본 도쿄 가가지고 보고 들은 것들을 낱낱이 적어서 나한테 올려. 해서 이제 김기수가 그때 기차도 처음 보고 신식문화 많이 본단 말이야. 그래서 김기수가 일본 동쪽 가가지고 쓴 기행기가 일동기후인데 이 책을 보고 야, 고종이 감탄합니다. 기수 말이 사실대로라면 필히 이 일본 국가한테도 우리가 배울 것이 나중에 추후 있겠다라는 생각에 나중에 81년에 조사시찰단이 일본에 가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일동기후라고 하는 서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에 2차 수신사가 파견되게 되는데요. 그 2차 수신사로 간 친구가 김홍집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김홍집. 이 사람 계속 나올 거야, 앞으로. 자, 아무튼 이 김홍집이 간 목적은 뭐냐면 관세 수정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 개항장 시장에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관세가 안 붙어서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나라 국산품들이 초이스가 안 돼. 외국 상품만 초이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국산품 시장 작살나게 생겼으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장 빌려준 대가로 상품의 몇 퍼센트 가격은 세금을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관세를 저관세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 수정 목적으로 김홍집이 파견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 뭐 미쳤다고 뭐 세금 내고 무역하겠다고 하겠어요. 계속 이제 무관세로 하는 게 낫지. 세금 안 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홍집은 빠꾸 먹어요. 그래서 도쿄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청나라 외교관 건물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참정관 누가 있었냐면 황준원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어. 황준원. 이 사람은 이제 중국말 황춘쉔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 두 양반이 일본 도쿄에 있는 청나라 공사관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조선 정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돼요. 일단 첫 번째 고민거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관세 수정 문제죠. 이거 무관세로 자꾸 일본 애들의 상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산품 시장 다 뒤지는 거야, 개항장 지역에. 그래서 황준원한테 이거 관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 상담을 토론해 놓게 된 거고, 두 번째는 2차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1861년의 기점으로 우리나라 두만강을 접경으로 두고 있는 연해주라고 하는 땅이 있어. 여기에 이제 러시아 군부대를 주둔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가 이제 러시아 땅이 됐거든. 아편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러시아가 언제든지 뭐 남하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러시아의 남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의 남하를. 그래서 이제 황준원한테 이제 조선 정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고민거리에 대해서 토론을 해놓으니까 황준원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세 수정 문제는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국제법상 양국이 알아서 체결한 거기 때문에 양국이 알아서 합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래요. 청나라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대, 관세 수정은. 그런데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낼 수 있는 방책은 자기 머릿속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김홍집이가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조선책략. 그러니까 이 조선책략의 메인 내용은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에 방책이 적혀져 있는 방책서인 거예요. 1881년에 조선 땅에 김홍집이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귀국하자마자 고종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 황준원이가 이리 행동하랍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친청하고 결일하고 연미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결속함을 다지며 미국과 연맹하라 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 애당초에 청나라하고는 친하죠. 병자호란 이후에 군신관계 맺었잖아. 이보다 어떻게 더 친해.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관계니까 이건 됐어. 자, 일본과 결속함을 다지래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타조치 강화도 조약 때. 자, 그럼 여기서 황준원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야? 아메리카 미국하고 연맹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 포인트를 알아차려가지고 미국과 연맹하려고 하는데 양반 유생들이 난리부르스가 나네. 자, 그래서 미국과 국교 체결을 반대하는 반발 상속 운동에 부닥치게 됐다. 일단 이 반발 상속 운동 중에 첫 번째는 영남 지역에 있는 10,000명 정도 되는 유생들이 서명을 갈기면서 이만손이 총대 메고 샤우팅 운동을 한 겁니다. 영남 만인소예요. 자,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우리가 본디 모르는 나라인데 이 모르는 나라하고 조약을 함부로 체결하게 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응대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반대하는 상속운동이었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고종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미국과 국교는 체결해야 될 것 같아. 러시아 남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그래서 고종이 나름 아이디어를 낸 게 청나라 황제가 가운데서 야 조선 손잡고 미국 손잡아 자 이렇게 중재를 해주게 되면 양반들은 반발할 여지 자체가 없죠. 황제가 하라는데. 자 그래서 청나라한테 부탁을 하게 됐고 결국 청나라의 양모 대신이었던 이용장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미국과 국교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데 잘 나와. 청나라의 중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국교 조약 체결했다는 거. 자, 아무튼 이 조약 이름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82년에 체결된 건데요. 연도 외워야 될까요? Yes, 연도 외워야 돼.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면 거중조정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 거중조정권. 자, 이 거중조정권은 뭐냐면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양국이 불리한 입지에 놓여지게 될 경우 서로 도와줄 것. 이 말인즉슨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쓰겠다? 조선 편에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얻기 위해서 조약 체결한 거잖아. 근데 이걸 미국 정부가 끝까지 지켰을까? 아니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 1905년 7월쯤 되게 되면 러일 전쟁에 대한 향방이 완전히 일본 제국으로 기울이게 돼요. 당시 미국은 일본을 키워주고 싶었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호랑이로 키우고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1905년 7월 달에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조약 하나 체결되게 되는데 그게 가스라 테프트미락입니다. 가스라 테프트미락. 자, 이 가스라 테프트미락은 뭐냐? 일본 외무장관이었던 가스라 타로와 미국 육군 중장이었던 윌리엄 테프트가 몰래 만나서 약속을 체결한 거야. 왜 몰래 만났겠어? 이 거중조정권 위반하니까. 위반 사항이니까 배상금 줘야 되거든 조선 정부한테. 그래서 몰래 약속 체결한 건데 대충 내용은 이렇게 돼요. 일본은 대한제국을 장악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 지배한다. 양국이 서로 합의하고 뒤봐준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도와주겠다고 손 벌린 서양 국가가 미국이 최초거든. 근데 가장 먼저 손 뺀 국가가 미국이 최초야.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의 나라이다. 역사 배우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을 너무 빨아채기면 잘못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관세 항목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는 듯. 자, 우리나라 시장 빌린 대가로 상품의 몇 퍼센트 가격은 세금 내겠대요. 정확하게 10% 내겠대요. 10%.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미수 통상조약이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 시대 최초로 맺은 최초의 관세 조약이야. 그 강한호 조약 무시기 할 때 뭐 관세 무시기 있지 않았어요? 얘네들은 관세를 낸다 안 낸대? 안 낸대 무관세잖아. 근데 얘네들은 내겠대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관세 조약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 최애국 대우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미국 정부가 뭔가 자기한테도 뭔가 유리하다 싶은 내용을 미국 정부한테도 똑같이 대우해 줄 거. 이게 최애국 대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하고 최애국 대우를 합의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주기로 제가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친구한테도 5만 원씩 줘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하고 조약 체결한 거 역시 이 친구가 적용하고 싶으면 똑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이게 최애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만렙 조약이죠.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퀴즈. 최애국 대우로 합의를 봤으니까 미국 애들도 82년 이후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부산항에서 무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강화도 조약 때 체결된 이 내용 역시 미국이 필요하다면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관세 내용이 있는 거야. 조선의 계양장 시장을 일본 상인들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대가로 뭘 떼주겠다? 세금을 떼주겠다 미국은. 자, 그러면은 여기 계양장 들어와서 미국 애들도 잘못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느 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게 좋아? 미국 법. 그래서 치해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도 마찬가지지만 조미수 통상 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근데 이런 거 뭐 잘 안 나오고 불평등 조약이야.
그럼 뭐가 불평등한 내용이겠냐? 최국대우하고 치해법권이겠지. 요거 두 개가 우리나라 주권 침해니까. 자, 그리고 근대적 조약 체결했으면 양국은 서로 뭘 교환한다? 사절단을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절로 보빙사가 갑니다. 보빙사.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뭐 그때 보빙사 사절단원들이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고요. 그 다음에 백악관에 있는 아서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아서 대통령이 마침 미국 워싱턴 DC에서 망고빵라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망고빵라메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명가들이 뭐 발명품도 전시해놓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계약 맺고 가져가는 뭐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나를 붙여주게 됐고 그 망고빵라메장 들어갔는데 이제 싸이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거든. 육일준이라고. 그래서 그 육일준이가 신기한 유리구슬 앞에 쓴단 말이야. 이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이제 빛이 뿌앙 게 나는 거지. 그거 보고 사탄의 물건이다 하면서 돌멩이도 들고 육일준은 깨부시려고 했었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게 전기로 돌아가는 전구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시켜주니까 뭐 이해는 안 듣겠죠? 근데 이제 6.1준이가 신기하다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계약 맺고 그 전구를 갖고 옵니다. 그 에디슨의 전구 있죠? 그 에디슨의 전구가 이때 개발이 됐었어요. 발명이. 그래서 건천공 오코르라고 해서 명성황후 침소 앞마당에서 수력 발전이었거든. 그게 처음 켜져. 그래서 아무튼 이 보빙사는 전구 갖고 와. 전등. 87년에. 그리고 이제 보빙사 이론 중에 홍영식이 있는데 민간인들끼리 미국 막 편지 주고받고 막 일상소통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게 부러웠던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역별로 우체시설 하나씩 구비가 다 되어 있어 미국은. 가변전. 그래서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우체국 만듭시다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시설인 우정국이 84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웃긴 건 이 우정국의 수명 고작 4시간. 저녁 6시에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연애 시작. 생일 축하 연애 시작. 그날 갑신정변 터지죠. 12월 4일. 양력 기준. 그리고 이제 밤 10시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화재로 소실. 그래서 백성들도 한성에 있는 백성들도 당황했대요. 만들어지자마자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정국 중요한 기관이죠. 나중에 갑신정변 얘기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양에서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미국 공사 하나가 옵니다. 개 이름하고 비슷해요. 푸트. 자, 그러면은 이 푸트가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고종의 입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대변하기 위해서 미국 수도 워싱턴 DC잖아요. 워싱턴에 공사를 보내야겠죠. 이렇게 해서 1888년에 도착한 박정향이 초대 주미 정권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 박정향한테 별표 좀 칠래? 인문사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초대 주미 정권 공사라고. 초대가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주미 어디에 주둔한다? 미주 지역에. 전권, 왕의 명령, 왕의 권력을 이양받은 공사, 외교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초대 주민 정권 공사는 박정향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개항 순서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뭐 조약 이름 뭐 외우진 마시고요. 순서만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일미영독 일어프, 일미영독 일어프 이렇게 외워요. 일미영독 일어프. 76년 가나다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 조영수호 통상조약, 영국이겠죠? 영길리. 자, 그다음에 덕국 조독수호 통상조약, 독일. 좀 이따 한자 표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자 조이수호 통상조약, 조러육로수호 통상조약 84년 7월, 그 다음에 86년에 조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선생님과 교재에는 이 조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안 나와 있고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자, 한자씩 이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간지나게 그냥 사세요. 예. 미국 이러면 이제 좀 없어 보이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 미국이라고 부르니까 조금 뭔가 난 특별해 보이고 싶다 하면은 미국을 미국이라고 하지 말고 미리견, 한자로 미리견이라 그래. 미리견 이렇게 부르십시오. 간지나 존나 멋있어.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을 영길리 이렇게 부르고요. 독일을 덕국, 떡국이랑 비슷하죠 발음이. 죄송해요. 자, 이탈리아는 이태리,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아라샤, 그 다음에 프랑스는 블란셔 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는 뭐 파리바게트 이렇게 부르면은 조금 없어 보이니까 블란셔제 프랑스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내용을 우리가 외우자. 연도랑 요거 조불수호 통상조약이야. 자, 86년에 체결된 조불수호 통상, 즉 조푸수호 통상조약은 프랑스는 항상 어떤 나라에 도움을 줄 때나 전쟁을 일으킬 때나 조건으로 내거는 게 있다. 예수 믿을 거야? 거기에 미쳐 있다고 애들이. 그러면은 이때 조선하고 조약 체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조건으로 내거는 게 뭐였겠니? 예수 믿을 거야? 이런 거였다고. 근데 국교를 체결했잖아. 86년에.
프랑스하고. 그럼 이때 무슨 종교가 합법화됐다? 86년을 기점으로 천주교가 조선 땅 안에서 합법화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이거 딱 조푸수호 통상조약 하나만 연도하고 내용 외웁시다. 끊고 갈게요.